안녕하세요. 웹3 온라인 발표로 NFT와 디파이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발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NFT의 기본 개념을 다루며 이어서 시장에 증가하는 NFT 유동화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FT 유동화를 통해 자본 효율성을 개선한 디파이 서비스의 사례를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NFT 분할 거래. 둘째, NFT 담보 대출. 마지막으로 NFT 대여 플랫폼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부에서는 이와 같은 NFT 유동화 시장 성장이 추후 NFT 시장 안정화에 끼칠 영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NFT를 지역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이는 자산을 토큰화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NFT는 소유권이나 거래 내역 데이터의 고유의 식별값을 부여하여 블록체인상에 저장하므로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을 지닙니다. 이때 반대로 대체 가능한 자산으로는 서로 동일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명목화폐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우리가 흔히 아는 암호화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NFT는 희소성과 고유성을 영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소유 증명서처럼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상의 발행 및 저장된 NFT 데이터가 네트워크 참여 노드들에 의해 분산 저장되므로 디지털 자산의 최초 발행자부터 현재 소유자까지의 모든 거래 기록이 복제나 위변조가 어렵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NFT는 원작자가 발행한 특정 NFT 작품만이 원본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도 고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보장은 곧 자산의 권리 양도 및 매매 등의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장이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NFT는 디지털 아트 시장 등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특히 작년에는 전년 대비 26,000% 이상 판매량이 성장하는 등 NFT 열풍이 불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도 상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 등의 거시경제 상황과 최근 루나 폭락이 더해져 NFT 역시 작품 판매량 감소 및 작년 고점 대비 가격의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작년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는 작년 3월 290만 달러, 하나로는 약 36억 8천만 원에 판매됐던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윗 NFT는 1년 만에 오픈시에서 280달러, 하나로는 약 36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NFT 유동화 시장은 오히려 작년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대표적인 P2P NFT 대출 플랫폼 NFTFi의 경우 담보액이 작년 전체 기준 4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490억 원 규모에서 2022년 5개월 기준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1,860억 원으로 작년 총액 대비 이번 연도 상반기 전체 담보 규모가 27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산을 하한가에 판매하는 대신 보유 NFT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려는 유동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NFT 시장의 믿음이 강한 고래들은 자신이 지닌 고가의 NFT를 파는 대신 NFT를 여전히 보유하면서도 이를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내는 것을 선호하리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니즈는 곧 NFT를 활용하여 유동성 및 자본 효율성을 높인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NFT 유동화 서비스는 NFT가 가진 비유동성 및 자본 비효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해당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비유동성 이슈의 경우 먼저 개별 NFT 작품의 경우 개별 토큰들이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대체 가능 토큰에 비해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더 까다로워 매매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집니다. 또한 비트코인 등 대체 가능 토큰은 쪼개서 거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ERC-721 등의 형태로 발행된 NFT는 원칙적으로 조각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얕은 유동성을 지닌 NFT 시장은 또한 가격 변동성과 가격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본 효율성 이슈를 설명드릴 텐데요. 자본 효율성은 예치된 자본 등 유휴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는 자본의 유동화 및 체인 간 상호 운용성 증대에 따른 유통 효율성 개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NFT 유동화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태계로는 다음과 같은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어 이처럼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보유 NFT의 유동성 및 자본 효율성을 제공하는 디파이 생태계 중 다음에 세 가지 카테고리에 중점을 두어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는 첫째, NFT 분할 거래 및 유동성 프로토콜, 다음으로는 둘째, NFT 담보 대출, 셋째, NFT 대여 서비스입니다. 순서는 아래쪽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오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먼저 NFT 분할 거래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쪼갤 수 없는 ERC7일 등의 단일 NFT를 소유자가 담보로 맡기면 플랫폼에서 담보 NFT에 대응하는 ERC20 토큰을 분할 발행하여 이를 기존 자산에 대한 분할 지분 영수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재발행한 ERC20 토큰은 스시스왑과 같은 탈중앙 거래소에 예치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보상을 받거나 이러한 덱스 유동성 풀을 상대로 해당 토큰을 매매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발행한 ERC20 토큰의 유동성이 좋지 않을 경우 오픈시와 같은 단일 NFT 거래소를 이용할 때보다 판매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덱스를 통해 소액 분할된 NFT를 즉시 판매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거래 판매 차익 외에도 토큰 예치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기존 단일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때와 대비해서 분할 거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프랙셔널 아트가 있는데요. 이제 해당 서비스는 ERC20 토큰 재발행을 통한 NFT 분할을 지원합니다. 또한 분할 소유권을 보유한 사용자는 보유 NFT의 예비 가격, 다시 말해서 나중에 NFT가 판매되거나 경매에 나왔을 때의 최저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지분만큼 가지게 됩니다. 이에 이제 해당 추후 NFT가 매각됐을 때 보유한 분할 소유권의 지분만큼을 배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NFT의 원래 소유자는 이제 오른쪽 자료 사진 속의 빨간 원 안에서 보이듯이 분할 소유권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자산 관리 비용과 같은 별도의 큐레이션 수수료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랙셔널 서비스의 분할 사례로는 어 여기 초록색 원으로 동그라미 쳐진 자료 사진 안에 보이는 작년 도지 NFT의 소유권 분할 판매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FTX는 ERC20 토큰 재발행을 통해 첫째, D1 기능, 즉 NFT 분할 소유 기능, 및 둘째, D2 기능, 즉 토큰화된 NFT 지분증권을 토대로 만든 펀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D1 펀드는 NFT를 NFTX 프로토콜의 금고에 예치한 사용자가 예치한 ERC7일에 상응하는 ERC20 토큰을 원하는 수량만큼 분할해서 재발행하는 기능입니다. 이에 따라 얻게 된 ERC20 기반의 V 토큰으로는 예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치자는 V 토큰을 스시스왑과 같은 덱스에 예치를 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유동성 공급에 따라 일종의 영수증 개념으로 받게 되는 LP 토큰을 다시 NFTX의 금고에 예치해서 프로토콜 보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또한 앞서 살펴봤던 분할 프로토콜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제 D1들이 결합한 D2 밸런서 풀 기능에서 큰 차별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밸런서 풀이란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의 한 방식으로 기존 오더북 기반 거래 방식에서 주문서에 올라온 사용자 간 매수 매도 주문을 매칭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 대신 자산이 예치된 풀을 상대로 사용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밸런스 어플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D2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 D2 펀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보유한 NFT를 예치하고 펀드를 발행할 필요 없이 관심 있는 NFT 프로젝트를 지닌 D2 펀드를 구매하기만 하면 되므로 NFT에 투자하고 싶지만 개별 NFT를 거래할 시간이 없거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NFT 투자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D2 펀드 기능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특정 섹터의 종목을 분산하여 담는 ETF 상품처럼 개별 NFT에 직접 투자했을 때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으로 NFT 담보대출 서비스는 NFT 소유자가 NFT 자산을 담보로 활용해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실제로 기존 시장에서도 대출 거래 시 유동성이 낮은 예술품이나 수집품을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장은 담보 대출의 방식에 따라서 첫째 피어투피어와 둘째 피어투 프로토콜 대출의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이 둘을 비교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둘 모두 담보 보관 및 상환 등을 스마트 컨트랙트가 대신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피어 투 피어 렌딩의 경우 플랫폼이 거래자 각자의 대출 조건, 예를 들어서 기간, 이자율, 담보대출 비율 등 이러한 조건의 니즈에 따라서 거래를 매칭해 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메타스트리트와 같은 유동성 솔루션들이 해당 랜딩 플랫폼들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와 달리 피어 투 프로토콜 랜딩의 경우 자신의 NFT를 담보로 맡긴 차입자가 유동성 공급자들이 구성한 유동성 풀을 대상으로 즉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때 피어 투 프로토콜 랜딩 대비 피어 투 피어 랜딩의 장단점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장점으로는 낮은 위험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뒤에서 살펴보게 될 NFT파이나 아케이드와 같은 피어 투 피어 랜딩 플랫폼은 거래 시 중개자의 역할만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가 온전히 대출자와 차입자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위험이 적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 유연성 장점이 있는데요. 이는 대출이 거래 양측의 합의하에 결정되므로 시장 가격 산정이 어려운 희귀한 NFT의 경우에도 양측의 수급만 맞는다면 대출이 성사될 수 있는 등 보다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즈된 대출 조건 성립이 가능하다는 데서 비롯된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피어투피어 랜딩의 단점으로는 낮은 유동성을 줄 수 있는데요. 이제 자동으로 프로토콜과 언제든 거래를 성사할 수 있는 피어투 프로토콜 거래와 달리 니즈가 맞는 거래 상대방이 없을 시 대출이 성사되기가 어려운 데서 나온 단점입니다. 이러한 P2P 개인 간 랜딩 서비스, 피어투피어 랜딩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NFT파이를 들 수 있습니다. NFT파이는 2020년 5월 런칭한 이래로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 1억 9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2,4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NFT파이는 이번 3월 크립토펑크를 담보로 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800만 달러, 하나로는 약 99억 원어치 대출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NFT파이의 이용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된 자신의 NFT를 담보로 등록한 차입자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대출자의 대출 제한을 수용하는 즉시 대출금을 지갑으로 전송받게 됩니다. 이때 담보 NFT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플랫폼의 금고에 보관되며 대출 상환 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환에 실패 시 해당 NFT는 대출자, 즉 파란색 사용자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케이드는 앞서 설명드린 NFT파이와 유사한 서비스지만 누적 대출 규모가 2천만 달러, 한화 240억 원 가량으로 NFT파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규모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멀티 NFT 단일화라는 특징적인 기능을 지녔습니다. 여러 개의 NFT, ERC20, ERC721, ERC115 등을 단일의 랩즈 NFT로 발행하여 단일 담보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SN 랩핑 기능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는 담보 거래를 단일화한다는 점에서 가스 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JPDG는 피어2 프로토콜 랜딩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자신의 NFT를 담보로 맡긴 차입자가 거래 상대방 없이도 유동성 공급자들이 구성한 유동성 풀을 대상으로 즉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통상적인 담보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앞선 사례들과 달리 JPGD는 부채 담보 포지션에 기반한 대출을 제공합니다.
부채 담보 포지션은 대출 프로토콜의 한 종류로 앞서 살펴본 핑크색으로 표시됐던 사용자, 차입자들이 담보를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립토펑크의 보유자는 NFT를 플랫폼에 맡기고 그 가치를 담보로 PUSD라고 불리는 달러와 1대1 패깅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를 예치 수익을 얻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거래 가격이 거래자 간 주문에 의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체인링크 오라클을 통해서 오픈시 NFT 거래소의 평균 판매가를 가격 선정 시 참고하게 됩니다. 특히 피어투피어 거래와 달리 해당 모델은 NFT 유동성 풀을 상대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만큼 프로토콜 내 유동성 풀이 NFT의 가치를 산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별 NFT의 고유 가치를 고려한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크립토펑크 시리즈도 시장 가격은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NFT 유동화에 따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NFT 분할 거래는 기존 단일 NFT를 쪼개서 소액 분할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첫째, 진입 비용을 낮춰 투자자의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둘째, NFT의 지분을 소액으로 쪼개어 즉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활발한 NFT 매매를 가능하게 하여 거래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NFT 유동화 모델, 예를 들어 분할 토큰의 예치, 자산의 담보 활용 혹은 대여 등은 보유 NFT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담보대출과 같은 유동화 상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관된 NFT가 해킹 및 도난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대출 비율에 따른 것인데 이는 특히 장기 대출의 경우 NFT의 가치가 크게 변동하여 대출금과 담보 가치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먼저 담보 NFT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차입자는 담보 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추후 디폴트에 이르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담보대출 비율, 즉 맡긴 돈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담보가치 하락 시 차입자는 담보물을 늘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담보가 청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로 NFT파이의 경우 대출 금액이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자동 청산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출은 대출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만기일이 지난 경우에만 세무 불이행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담보 NFT 가치가 크게 떨어졌을 때 차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를 회수하기보다 차라리 디폴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출자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랜딩 플랫폼 정책상 디폴트 시 추가 상환을 요구하는 대신 담보물 취득만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디파이 랜딩 대출 공급자와 달리 NFT 대출 공급자들은 디폴트 시 담보 NFT를 취득할 니즈를 가지고 애초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리스크가 대출자 수요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NFT 대여 서비스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P2P NFT 렌탈 방식은 크게 NFT 담보를 예치하는 모델과 무담보 렌트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담보 예치 모델은 기존 담보대출 모델과 렌트 서비스가 합쳐진 것으로 RE-NFT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이용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임대인은 여기 왼쪽에 표시된 캐릭터로 표현될 수 있는 임대인은 대여해 주려는 NFT를 프로토콜에 예치합니다. 그리고 NFT를 빌리려는 오른쪽에 임차인은 대여하려는 NFT의 가격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프로토콜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RE-NFT는 해당 담보를 아베와 같은 대출 프로토콜에 예치해서 왼쪽에 임대인에게 제공할 이자 수익원을 확보하고 후에 오른쪽에 임차인이 NFT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맡겼던 담보물을 왼쪽에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NFT 자산은 지갑 간 이동을 통해 대여되어 임대 기간 동안 오른쪽의 임차인은 NFT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달리 무담보 렌트 모델의 경우 NFT 임대인은 프로토콜에 NFT를 예치하여 임대 수익을 확보하고 임차인은 비용을 지불하고
원본 NFT의 소유권과 분리된 효용성만을 지닌 웹드 NFT를 받게 됩니다. 해당 WNFT는 대여 기간이 지난 후에 소멸되게 되고요.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한 NFT 담보는 플랫폼이 관리하게 되며 NFT의 소유권과 효용성을 각각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분리해서 NFT를 대여한 임차인에게 NFT의 효용성만을 이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앞서 설명한 담보 기반의 RE-NFT 모델과 달리 첫째로 실물 NFT가 사용자 간에 오가지 않으며 둘째로 오른쪽에 임차인이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점을 지닙니다. 이처럼 NFT를 빌린 임차인은 토큰이 가진 모든 유틸리티에 접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코드 서버의 입장권으로 기능하는 NFT를 대여해서 사용하거나 일종의 VIP 충성 고객을 뜻하는 화이트 리스트에게 주어지는 특전을 받는 등의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 외에도 좀 흥미로운 NFT 대여 사례로는 이제 커뮤니티 내 플렉스 용도로 이제 소셜 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위해서 크립토펑크 NFT를 대여해서 소셜 미디어 내 영향력이나 뭐 인게이지먼트를 키우는 식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NFT 렌트는 메타버스, P2E 게임파이 섹터와 함께 성장하며 게임 내 아이템을 대여하여 효용을 얻는 식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살펴봤듯 NFT 유동화에 따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NFT 소액 분할 거래는 진입 비용을 낮춰 투자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소액 지분을 즉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NFT 유동화 모델은 보유 NFT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NFT 유동성 서비스의 성장은 소액 구매 및 펀드 투자 상품 등의 제공을 바탕으로 가격 및 유동성 등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화를 의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NFT 유동화 시장 성장이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는 데는 NFT 유동화 시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자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유지 또는 평가가 가능한 NFT만이 시장에서 수요를 인정받으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프로젝트 선별 및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며 대중에게 어필과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초기 단계의 NFT 시장은 소위 말하는 고래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체인올리시스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말과 11월 사이에 NFT 소유자 수는 총 36만 명으로 전체적으로 보유한 NFT 개수는 총 270만 개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약 9%인 32,400개의 지갑이 전체 NFT 시장 가치의 80%를 차지하며 소수 지갑이 고가 아트를 독점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랜딩 시장의 주요 담보 NFT 역시 유동성이나 거래량, 유명세가 모두 우수한 소위 블루칩으로 불리는 NFT에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액 구매 유동성 및 자본 효율성 부여에 따라 리테일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기존 고가의 하이엔드 콜렉터블 위주 시장에서 보다 넓은 사용자층과 활용 사례에 기반한 NFT 시장으로의 리테일 고객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전망을 그러나 소액 구매 유동성 및 자본 효율성 부여에 따라 리테일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기존 고가의 하이엔드 콜렉터블 위주 시장에서 보다 넓은 사용자층과 활용 사례에 기반한 NFT 시장의 리테일 고객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